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면 어김없이 붕어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아내와 붕어빵에 얽힌 이야기들이 아주 많았어요. 처음 만났던 것도 붕어빵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겨울만 되면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깔깔거리고 웃곤 했었죠. 그래서인지 붕어빵은 저한테 달달한 추억의 선물이기도 한 느낌이에요. 저는 20대 후반에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에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사회인이 되기 전에 뭔가 좀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친구의 제안으로 봉사활동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봉사활동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다들 격이 없이 지낼 수 있고 좋아. 사회 나가기 전에 해보는 거 완전 강력 추천이야. 제가 무슨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봉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했던 봉사는 독거노인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봉사를 다녀오면 그렇게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다 그 안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만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어르신들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렸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봉사를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저는 그녀에게 붕어빵을 내밀면서 번호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거절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녀는 제게 너무 환하게 웃으며 번호를 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 훔쳐보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번호 물어보려나 싶었거든요. 제가 자기를 몰래 보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더라고요.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받아주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밖에서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결국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이미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훨씬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덕이 컸어요.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취업을 위해 열중했거든요. 여자친구의 모든 행동, 말투 하나하나가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을 때 정말 깨닫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그렇게 인자하고 너그러우실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있었어요. 작은 일에도 굉장히 잘 놀라는 편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어요. 자기 근데 신경안정제까지 먹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야? 밝고 건강한 모습만 봐서 그런지 되게 걱정스럽네. 어려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었거든.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건 잘 안 없어지네.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놀랐지. 그러면서 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못 말린다 싶었어요. 뭔가 자세한 사연을 말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서 저 또한 더는 캐묻지 않았어요. 그게 여자친구를 위해서 배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다른 무엇도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해서 그런지 결혼 이후에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저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죠. 아내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었어요. 전 아이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지만 아내가 원하지 않으니 합의하에 딩크족이 되기로 결심했죠. 결혼을 하고 3년간 쉬는 날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마음 한편에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름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오빠, 우리도 아이 낳을까? 딩크를 원하던 아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물어보니 그냥 살다 보니 인생의 다른 행복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기 천선을 그렇게나 쉽게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병원을 한번 가볼까 싶었는데 가봤자 1년까지는 노력을 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아내와 1년간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1년이 넘어가도록 듣고 싶은 소식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난임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기분입니다. 병원에서 난소에 혹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세상에 난소암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이 될 대로 된 상태이고 사기라는 말을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신은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내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늦은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항암 치료를 받는 내내 많이 고통스러워했어요. 여러 번의 수술로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치료들을 병행했지만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호전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는 중환자실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살아있어줘서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고 제 수명을 반쯤 줘서라도 제발 오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아픈 와중에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너무 말랐다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걱정 마셔. 난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다. 당신이나 병원 밥맛 없다고 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당기는 거 있으면 한 입이라도 더 먹어. 아픈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는 아내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아내는 저렇게 생과 살을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속 편히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을 거스를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속이 아프고 또 아렸어요. 퇴근을 하면 아내에게 매일같이 퇴근 도장을 찍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그나마도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면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보호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국이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까워요.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지는 면회가 어려우세요. 원래도 하루에 몇 번 안 되던 면회였는데 전염병 사태로 인해 아예 제한이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처가댁 식구들 또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시긴 매한가지였죠. 자네 너무 윤정이한테만 매달려 있지 말고 종종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게나. 볼 때마다 윤정이보다 자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야. 장모님도 참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장모님이 걱정되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같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 녀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걱정이 많이 되어서 연락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너무 고마웠지만 소주 한잔 하자는 친구 녀석의 제안에 거절했답니다. 아내 생각을 하면 울컥울컥하는 마음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 녀석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내일이 주말이기도 하고 저를 몇 번이나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친구 녀석과 술을 한 잔 기울이게 되었어요. 술이 들어가니 그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러움과 서글픔 같은 감정들이 뒤섞여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이,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니? 그래, 마음껏 울어. 오늘 다 울고 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건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는 친구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았고 앞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술을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 제가 한참을 울던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블랙아웃이 된 거였죠. 그래도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걸 보니 친구놈이 집에는 잘 데려다 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 이불이 아닌 것 같았죠?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는데 아니 글쎄 저희 집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고 저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웬 모르는 여자가 제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떨어져 버렸고 그 통에 낯선 여자도 잠에서 깨어났더라고요. 오빠 일어났어요? 속은 좀 어때요? 누구세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때문에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기억 조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거예요. 친구 녀석과 자리를 옮겨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처음 보는 여자 일행과 합석을 했던 것이 순간 떠올랐죠. 제 옆에 있던 그 여자가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눈물 흘리는 저에게 등을 쓸어주던 모습도 스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있으니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오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제 친구분이 너무 취하셔서 먼저 가셨거든요. 제가 오빠 집을 몰라서 일단 여길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미련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책하고 있으니 저를 안심시켜주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다시금 제 등을 쓸어주는 걸 보니 어제 만난 그 사람이 맞구나 하고 확신을 했어요. 저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여자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제 명함을 주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날 이후 엄청난 자책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20대 청춘도 아니고 미혼인 것도 아닌데 술을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도록 마시다니. 아픈 와이프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게 느껴졌어요. 같이 술 마신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게 이러는 겁니다. 나도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런데 그분이 너 엄청 위로 많이 해주셨어. 계속 옆에서 달래주고 하는데 내가 다 고맙더라니까. 나도 그게 마지막 기억이야. 아무래도 그 여자 말처럼 아무 일이 없는 건 맞아 보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명함을 가져간 여자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괜히 가슴 졸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겐 참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제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는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심해져 가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자가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아내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마를 대로 말라버린 아내의 얼굴을 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이별을 준비하는 말을 하는 아내가 야속했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 달이 더 흐른 뒤 아내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날이 화창하고 밝은 어느 일요일이었죠. 아내를 놓아줄 수 없어서 붙들어도 보고 어깨를 흔들어도 보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편안한 곳으로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예견하고 있던 이별이었지만 아무리 예견을 했어도 아프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내의 장례식 내내 평생 울 것을 다 운 것 같았어요. 제 아내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동생이기도 한 사람이었기에 처가 식구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게나 억장이 무너지실 텐데 장인어른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장서방, 그동안 자네가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가 우리 애한테 그렇게나 살뜰하게 대해줘서 오래 버틴 것 같아. 힘들겠지만 이제 윤정이를 놓아주게나. 장인어른,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면서 제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단란한 가정도 꾸리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오죽하시겠어요. 장모님 또한 저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네요. 그러다 제가 기겁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내의 발인 하루 전날이었죠.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한풀 꺾이고 저 또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여자들이 대여섯 명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에 인사를 나눈 친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말 그대로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와 밤을 함께 보냈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날의 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다시 그 일이 생각나면서 순간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도 저를 보고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이 새빨개져서 몸을 숨기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었죠. 함께 온 친구들과 달리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떠난 친구의 남편과 긴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본인도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쓸어내려 보았지만 팔에는 자꾸만 소름이 돋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내의 친구들이 자리를 뜨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슬쩍 와서는 조그만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슬쩍 아무도 없을 때 읽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의 말대로 모두가 떠난 뒤 화장실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열어보았어요. 쪽지를 열어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안에는 딱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라고 쓰여 있었는데 순간 현기증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아마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죠. 그 쪽지를 본 이후 아내의 영정사진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 어디에선가 아내가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죄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발인을 하는데도 아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 식구들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보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제 자신이 너무 등신같이 느껴졌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그 여자의 전화였죠.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쨌든 피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저희는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윤정이 친구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오빠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임신 소식 듣고 엄청 놀라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잘 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우리 아이랑 셋이 같이 잘 이겨내봐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는 여자에게 그날 아침에는 왜 아무 일 없었다고 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 윤정이랑 사는 동안 임신이 맘처럼 쉽지 않아서 고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단번에 찾아와 준 건 분명 축복이나 다름없어요. 앞으로는 오빠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 술에 취해서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했구나 싶었답니다. 저는 여자에게 제 와이프랑 친했는지 물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했는데 서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이후로는 멀어졌어요. 오빠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윤정이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랑은 좀 멀어서 서로 거리를 두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내는 저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던 와중에 만났으니까요. 제가 아는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학교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또 남성 편력이 심해서 그 어린 나이에 돈 많은 집 대학생 오빠들만 골라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떠난 친구한테 이런 말 하긴 참 그렇지만 술, 담배도 오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빠가 윤정이 남편인 걸 알게 되고선 오빠 걱정 저 많이 됐어요. 저도 참 웃기죠. 뱃속의 아이나 걱정해야 하는데 오빠를 더 생각하고 있었네요. 저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아내는 저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지내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만남을 이유로 여자는 저를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문자로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면서 벌써부터 저를 닮은 것 같다며 다음엔 아빠도 꼭 같이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해버렸어요. 솔직히 제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음 만남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드디어 아빠 얼굴을 보여주는 거냐면서 너스레를 떠는데 저도 모르게 머쓱한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아기가 아빠를 닮아서 코가 오뚝하다고 초음파를 진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너무 자연스레 저의 손을 맞잡으면서 아이 태어나기 전에 살림을 먼저 합쳐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법적으로는 와이프가 사망 처리가 되어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애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야,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당장 같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맞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한 말이기도 했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해? 오빠가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태어날 아이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녀 때문에 결국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신혼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 또한 뭐라고 할지 안 봐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기에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는 연애 같기도 하고 신혼 같기도 한 애매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이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친구는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벅차 보였죠. 아이에게 해가 가는 음식은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몸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니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그 꿈을 잃었구나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생활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묘하게 또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참 신기하게도 여자친구에게서 아내의 모습들이 종종 비쳤거든요. 여자친구의 화장 스타일이나 향수 취향 같은 것들은 아내와 비슷했어요. 얼핏 보면 옆모습이나 웃을 때의 모습이 아내와 닮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그녀에게서 사랑하던 아내의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저는 그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정을 줬던 것도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저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답니다. 몇 개월 지난 이후 여자친구는 배가 나오면서 일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생활비를 줄 테니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후부터는 저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되니 정말 신혼부부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 또한 아내를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모든 생각들을 뒤엎는 사건이 생겼답니다. 그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겁니다. 핸드폰을 가져다 주려고 하다 우연히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친구로부터 술 약속을 잡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나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술 약속을 잡았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문자에 있는 내용을 보고 술 약속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여자친구에게는 문자를 못 본 척하고 있다가 약속이 있는 날 해당 장소에 가서 잠복을 하게 되었답니다. 잠복을 하면서도 자리에만 나가고 술을 마시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뒤 여자친구와 일행들이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는 여자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소주병들을 열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미 배가 나온 상태인데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거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앞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관리하고 신경 쓰는 척을 하더니 바깥에서는 저러고 다닌 건가 싶었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여자친구의 앞에 가서 말했어요. 지금 설마 술을 입에 댄 거야? 내가 본 이 상황이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 여자친구는 놀라더니 손을 덜덜 떨어가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 오빠 언제부터 여기 있던 거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들이 마시라고 해서 마시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말고도 그렇게나 철저하게 관리하던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게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 그녀가 저에게 왔을 때 느꼈던 혼란이 다시금 생겨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SNS 계정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가 불러올 파장이 어마어마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아내의 오랜 친구였고 저희의 결혼식에도 왔던 친구라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연락이 끊겨서 부고 소식을 이제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저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는 건지 의아했어요. 저 또한 여자친구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있었고 또 그녀가 말한 것처럼 제 아내가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었던 파렴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내의 친구로부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부고 소식 알았으면 저도 갔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죄송해요. 그나저나 저도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 임신 중이라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달 검진 때 현우 씨를 봤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여자 혹시 민영은 아니에요? 아니죠? 민영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제 여자친구의 이름은 민하나였거든요. 민영은이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은 민하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화들짝 놀라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에 있는 여자 맞죠? 사진 속에는 지금과는 다소 다른 모습의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데 딱 봐도 여자친구이긴 한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맞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묻길래 부끄럽지만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내의 친구는 저에게 기겁할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산부인과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영은, 그러니까 민하나가 고등학교 내내 윤정이를 그렇게나 스토킹하던 애였거든요. 학교에서도 유명했어요. 윤정이가 하는 모든 걸 따라하는 애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정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과에 다니기도 했어요. 졸업하고 더 이상 그 짓거리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도 윤정이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지금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여자가 제 와이프를 괴롭혔다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은 윤정이는 전부 가지고 있다면서 그렇게나 시샘하고 따라했거든요. 대학 가서 성형한 거 보고 동창들끼리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윤정이처럼 콧대랑 쌍꺼풀을 짙게 만들더니 심지어 볼 옆에 있는 점까지 따라 찍고 다니는 걸 보면서 다들 기절을 했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녀를 보면서 떠나간 와이프를 떠올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와 밤을 보냈던 그날은 고의적으로 접근을 한 건지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맞는 건지 모든 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아내의 친구에게 제 아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인지 물었는데 그 대답 또한 충격 그 자체였어요. 네? 윤정이가요? 윤정이를 그렇게 보고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걔가 대학교 방학 때면 보육원이며 독거노인 시설이며 봉사활동을 그렇게 다닌 애였어요. 누구보다 약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친구라는 거 아시잖아요. 민영은 정말 지독하네요. 걔가 말한 그런 파렴치한 짓은 민영은 본인이 하고 있던 거였어요. 학교 때도 형편 안 좋은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깔보고 그랬거든요. 갈수록 정말 가관이네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이 꼬여버린 건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았어요. 여자친구의 장례식에 데려온 친구들은 정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맞는 건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내의 친구는 여자친구의 SNS 계정을 찾더니 혹시 이 사람들이랑 장례식에 온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맞았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왔어요. 저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 이런 친구들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이 사람들 고등학교 친구들 전혀 아니에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현우 씨한테 그냥 접근한 거죠.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 저는 여자친구, 아니 그 구미호에게 가서 득달같이 따져 물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해.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어디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지 전부 다 말해. 제가 이렇게 따지면서 화를 내자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원래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바람난 어머니 때문에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항상 혼자서만 겉도는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에 반해 제 아내는 여유롭고 따뜻한 아버지와 인정 많은 어머니, 그리고 동생 걱정을 해주는 오빠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만 받고 자란 아내는 성격도 좋아서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았고 인기 또한 좋았다고 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전부 손에 쥐고 태어난 아내에게 심한 질투와 모멸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스토킹하고 따라하고 또 아내의 평판을 나쁘게 하려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망상 같은 것에 빠져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다니는 고통을 떠안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괜찮아질 줄 알았던 마음은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해요. 결국엔 아내와 비슷하게 성형을 하고 체형을 바꾸기 위해서 15kg 이상 감량을 하는 등 기괴한 짓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향수, 화장 스타일, 헤어스타일, 옷 입는 것까지 전부 따라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 아내가 저와 결혼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만나던 남자친구를 저와 비슷한 스타일로 꾸미고 바꾸려고 했다는 걸 듣고는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후에 제 아내가 생사를 오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죠. 근데 나 오빠랑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어. 윤정이는 이런 행복을 매일 느꼈겠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 내가 오빠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데 이런 나 좀 그냥 받아주면 안 될까? 이제는 내가 오빠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그 입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어요.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뱃속의 아기가 제 아기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뱃속의 그 애 내가 맞는지 의심이 들어. 그 애 정말 내가 맞긴 한 거야? 그녀는 곧 죽어도 맞다고 하더군요. 저 말고는 다른 남자와 손도 잡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말이 맞는 건지 또다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처럼 진짜 저 아이가 내 아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 아이라면 그 순간부터는 눈앞이 지옥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본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이후 산딸에 도래했고 그녀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녀도 A형이고 저 또한 A형인데 아이가 B형인 거예요. 어딜 봐도 제 아이가 아닌 거였죠. 그제야 다시금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겁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오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오빠랑 같이 사는 동안 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매일매일 불안했단 말이야. 제발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내가 좀 더 노력할게. 내가 윤정이가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 너무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저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 보일 지경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 여자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고 또한 그 사이 저에게 금품을 받아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제게 거짓말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증인 또한 있으니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구구절절 써왔는데 어떻게 해도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선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은 이전의 일들로부터 받았던 충격과 상처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홀로 지내고 있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내에게 2번이나 상처를 준 것 같은 기분은 아직도 씻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려 마음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도 말 못할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드네요. 저의 기구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